베이스는 빅쇼트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SBB 때 우리가 공포를 느꼈던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처럼 이게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공포를 좀 가졌었고요. 그 부분에서 이미 크레딧 스위스가 M&A를 통해 가지고 UBS로 넘어가는 사례가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게 미국에서는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아주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예전에도 이제 트럼프 때에도 한번 셧다운이 한 달 정도 지속이 됐었고요. 그러고는 이런 과정에서 혹시나 국가의 신용도를 건들 수도 있다라는 이런 무디스의 경고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 20% 30%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거야. 금리를 낮출 거야라고 배팅하고 있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을 때 지금 좋게는 보기 어렵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혹시나 정치적인 이벤트로 혹은 좀 더 이제 유럽의 큰 은행이 흔들린다는 이벤트로 혹은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펀드가 터진다라는 이벤트로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는다 그러면은 뭐 20% 30% 혹은 그 이상의 빅쇼트도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금 비중을 저는 20, 30%는 꾸준히 가져가셔야 된다. 지금은 레버리지를 쓰고 풀매수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70% 정도를 주식 투자를 한 다음에 이것도 너무 장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뭐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1년 뒤까지 들고 갈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투자라 그러면은 오히려 조금은 뭐 반도체가 됐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장기 관점으로 들고 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제 한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챗GPT 관련돼 가지고 지금 GPT 관련돼 가지고 인텔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마이크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IDC를 이제는 사파이어 래피드 IDC가 이제 인도되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리고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번 분기가 바닥이 될 것 같다.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GPT 덕분에 2025년까지 상승 사이클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이 현물 메모리 시장의 고점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2024년까지 내년까지는 좀 상승하는 추세를 즐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절대 가격 측면에서는 좀 저렴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장기로 끌고 가셔도 된다. 다만 중간에 이제 빅쇼트라고 하는 뭔가 좀 이게 이슈에 의한 수급에 의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면서 현금 비중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식에 따라 섹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그 투자의 그런 기간에 있어서는. 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바라볼 수 있으면은 네. 지금부터 사보아도 괜찮다. 네. 그럼 그 반도체 영역에 뭐 그 아까 챗 GPT 같은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 챗 GPT의 수혜주는 거의 엔비디아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삼성전자랑 네. SK하이닉스도 요 반도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그러니까 챗GPT의 수의 끝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하드웨어가 필요한 작업이고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오픈 AI가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하겠다라고 하고 바이두도 하겠다 그러고 거기다가 지금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리라는 서비스가 기본으로 있고요. 이거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모든 플랫폼 기업 혹은 AI 기업들이 챗GPT의 성공을 보면서 그 방정식을 따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유사하게 보면은 우리가 클라우드가 폭발했던 때가 우리가 또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수요의 증가를 이끌지는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속해 있는 그 협회에서 우리 6개월 동안만 AI에 대한 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속도를 줄이고 오히려 AI에 대한 가이던스를 먼저 만들고 경쟁을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만큼 지금은 불이 붙었습니다. 경쟁에 불이 붙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하드웨어적인 투자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마이크론의 CEO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수혜를 본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핵심은 누구냐 그러면은 결국 엔비디아거든요. 앞단에. 네.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그리고는 서버에 들어가는 CPU, 인텔이나 AMD 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서버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메모리는 분명히 호황을 맞이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엔비디아가 된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불변의 진리다. 네. 그러면 반도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좀 미국 주식 반도체 위주로 좀 가야겠네요. 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70대 30 정도를 얘기해 주셨어요. 네. 현금 30, 주식 70. 혹시
채권, 네. 뭐 금, 네. 그리고 비트코인도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금이랑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부분에서 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은 월스트리트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동조되는 것이 아니고 금이랑 동조되고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달러를 대체하기 위한 하나의 자산으로서 금, 은, 비트코인, 이 귀금속 쪽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는 저는 비트코인을 그냥 뭐 나스닥과 같이 간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코인의 가장 단점이자 가장 큰 장점이 숫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조금 상승할 때는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하락할 때는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렇죠. 상승 심리상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숫자라는 발목 잡는 이슈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하락할 때는 또 바닥이 없기 때문에 더 강한 하락이 나온다. 라는 측면인데 이게 지금 금이나 은처럼 귀금속처럼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는 이 상황 속에서 상승하는 심리가 붙는다? 그럼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고 좀 늘어나는 것 같으신가요? 네, 근데 한 가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왜냐 그러면은 지금 규제 안에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미 규제 영역에 들어와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그 CME라고 하는 저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이제 선물도 상품이 등록돼 있는 상황이고요. 캐나다에서는 ETF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블랙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큰 IB에서도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을 출시하겠다라고 고려하고 있고 실제로 출시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은 좀 자유로워요. 근데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 특히 뭐 리플과 비슷한 그러한 좀 이렇게 수익 분배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은 이게 이제 증권이냐 아니면은 이게 코인이냐 상품이냐. 예, 말 그대로 이게 블록체인이냐 아니면 STO냐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고 있고 이런 소송이 진행된다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좀 수급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인 투자를 하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있다면 구분을 좀 할 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고 이제 금으로 좀 이미지화가 되는 것 같으세요. 네네. 와, 그렇구나. 그럼 채권은 좀 어떠세요? 채권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물 기준으로 혹은 장기채 기준으로 ETF로 말씀을 드릴 때 10년물 기준으로 4%대는 계속해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매수를 외쳤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3.5에서는 매도를 외치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3.5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기 침체 아니면 빅쇼트가 터진다라는 측면에서 더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전히 지금도 한 3.8, 3.9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오늘 아침에 3.5에 얼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금은 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그리고는 뭔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라는 이슈에 의해 가지고 채권 시장이 조금 밀릴 수는 있겠으나 이번에도 3% 후반대가 되면은 다시 한번 채권을 어떻게 보면은 빅쇼트를 대비하기 위한 그리고는 장기적으로 당연하게 일어날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보완 자산으로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채권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해칭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모아가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의 형태로 보셨으면 좋겠다. 다만 개인 투자자 기준에서는 자산이 5억 10억이 넘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은 굳이 채권을 보실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10억 막 이렇게 되시는 분 아니면 자산 배분이 딱히 필요 없는 것 같기도 네네. 하고 현금과 주식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기도 네네.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채권, 금, 비트코인 만약에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또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되고 뭐 한 5%, 10%이 정도 이렇게 담는 거는 나쁘지 않다. 자산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 담을까요? 장기채 기준에서는 20, 30%까지는 담으셔도 된다. 네, 왜냐하면 20, 30%를 담으셔도 뭐 충분히 수익을 실현했을 때 큰 금액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주식이 좀 급락하는 사태에서도 오히려 채권은 급등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자산 배분도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뭐 억 단위 이제 자금을 굴린다. 그 정도의 이제 자본금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권을 20, 30%까지는 고민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한 10억 불리는 분이 있으면 네. 금하고 비트코인은 한 어느 정도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총 투자금의 5% 내외. 5% 내외.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검증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권이 한 20, 30%,
비트코인이 한 5% 정도. 금은 저는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 그러면은 뭐 달러 해지가 돼 있는 ETF를 사셔도 상관은 없지만 금을 사실 거면 차라리 현물을 사시라. 네. 왜냐면 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ETF로 투자하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정말 내가 진짜 살 게 없다 그러면은 금은방을 가셔서 금 거래소를 가셔가지고 골드바를 사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골드바 사셔서 땅에 묻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앞서서 주식 투자 70% 부분에서 한 장기적으로 1년 정도 이상 바라볼 수 있으면 반도체가 좋다고 하시고 엔비디아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엔비디아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지금 270달러가 넘어가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200달러 내외에서 어떻게 보면은 들고 있던 물량도 다 어떻게 보면 집어 던지고 저는 AMD는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AMD도 지금 던져야 되나라고 고민을 할 만큼 좀 과하게 오르긴 했어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시면은 PER이 150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1년 뒤 기준, 포워드 PER 기준으로는 여전히 40에서 5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이 저는 솔직히 좀 급등하면은 매도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모르겠어요. 한 1년보다는 한 3, 4년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분할로 계속. 네, 계속 이제 들고 가셔야 좀 더 좋지 않을까. 말 그대로 1년이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좀 더 좋은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아직 못 올라온 건가요? 네, 바닥권이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90달러가 넘어갔던 지금 주가가 50달러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60달러 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다들 아시다시피 10만 전자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9만 전자, 8만 전자, 7만 전자, 5만 전자 보고는 지금 6만 원대 정도 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5만 원 갔다가 지금 이제 8만 원, 9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올라가는 업사이드가 뭐 정고가 아니더라도 뭐 역사상 신고가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PBR 1.3배 뭐 이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고점이라고 좀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한 13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지금 9만 원짜리가 13만 원 간다 그러면은 4만 원이라는 9만 원 대비 4만 원이면 거의 한 50% 가까이 수익.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국내 메모리 대장주라고 보이는 셋업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또 공급사들 많거든요. 그런 쪽에 또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조금 무섭다라고 하시면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 아니면 밸류체인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내에서 지금 4월, 5월에 반도체 관련된 ETF가 많이 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또 그쪽 수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국내에 출시되는 거예요? ATF가 또 상장 예정된 게 제가 확인한 것만 3개 정도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통 ETF가 잘 나갈 때 나와가지고 네.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나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챗 GPT의 수혜로 봤을 때는 좀 끝단에 있는 것 같지만 네. 근데 전반적인 산업이나 또 뭐 PBR 경기 사이클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지금부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모아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네네. 30-4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이 반도체 외에도 네. 혹시 좀 좋게 보시는 네.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구분을 해서든 네. 좋게 보시는 섹터나 기업들이 있으실까요? 국내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항상 한국이 잘하는 그런 섹터를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미용기기입니다. 대표적으로 클래시스라든지 JCC 메디칼 이런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네.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이슈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는 원래 잘 나가던 곳이 독일과 미국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1군은 아닙니다. 이제 글로벌에서 1.5군 정도로 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용기기 쪽 그리고 동일한 아이디어로 임플란트 쪽 그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보톡스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관련돼 가지고 숫자가 찍히고 숫자가 늘어나는 곳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거죠. 조선업. 중에서도 LNG 관련된 친구들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업 중에서도 LNG를 하는 곳이 있고 컨테이너 선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다만 이 밑에 있는 기자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LNG에 특화된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카본이라든지 아니면 피팅 기업들 이런 애들 그리고는 동성화인텍이라는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LNG 관련된 보냉제, LNG 관련된 파이프 들어가는 이제 밸브 같은 이런 걸 만드는 친구들인데 얘네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LNG 운반선을 얼마나 만드는지 그런 좀 파일을 보시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보시면은 대한민국 3사 지금 현대랑 그다음에 삼성이랑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하나가 인수한 그 세 가지 조선사가 전 세계 물량의 90% 정도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점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은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는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제가 좀 공부하고 있는 쪽인데 전력 인프라 쪽입니다. 네, 전력 인프라는 친환경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뭐 태양광부터 풍력부터 그리고는 우리가 전선을 만드는 또 해적 케이블을 만드는 그런 쪽까지 그리고는 그 중간중간에 변압기라는 측면까지 많은 사이트에서 우리나라는 또 제조업을 잘하기 때문에 그 제조업 측면에서 실제로 잘 만들고 있고 글로벌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도 관련된 기업들이 한 20개, 30개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경쟁력이 있어서 세계로 나갔을 때도 뭐 1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익권을 다툴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섹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조금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모아가는 관점인 건가요? 네, 저는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샀다가다 팔았다가 막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섹터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들은 꼭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매수 뭐 전략은 어떻게 되세요? 매달 이렇게 새로운 현금이 들어온다 했을 때 네네. 어떻게 하세요? 저는 최근에 라이브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분할 매수하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투자자가 좀 느낄 거예요. 뭐 5%씩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100만 원 현금이 있으면 100만 원을 다 사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습관만 고치셔도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라이브에서 최근에는 구글 하루 10주 사기. 네, 그거를 제가 최근에 이제 챗GPT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고 구글이 그때 바드라는 친구를 공개를 하면서 급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100를 깨는 걸 보면서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저는 지금부터 매일 구글을 10주씩 사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실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달 내내 샀어요. 아, 하루에 매일 10주씩 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사고 난 뒤에 그 부분, 그 주식을 결국에는 제가 8% 익절을 하는 거를 라이브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또 은행 이슈 때문에 이제 에너지 업종이 급락을 해서 저는 이제 그 수익금을 또 가지고는 엑소모빌을 매일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엑소모빌이 최근에 또 급반등하면서 제가 이제 목표 주가라고 딱 설정해 놓은 그 가격대 수준에 왔어요. 아마 내일이나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 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분할 매수, 매일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혹은 뭐 시드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싼 주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매주 월요일 매수 혹은 내가 매주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음봉이 뜨는 날 첫 음봉 때 매수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는 꾸준히 사세요. 매도할 목표 주가를 정해 놓으시고는 그러고는 꾸준히 오르든 빠지든 계속 사시고는 그래서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은 파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욕심 한번 부리고 뭔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심장이 뛸 때는 매수하지 말라. 심장이 뛸 때는 조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기회다 싶어서 들어갔을 때 물리는 경우가 좀 큰 피해를 부르는 경우 혹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평균적인 방법은 한 달을 잡으면 될까요? 보통 저는 3개월 말씀드려요. 아, 3개월 잡아서 목표 투입 금액을 3개월 나누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친구들 보시면 차트가 대부분 우상향을 해요. 우상향을 하더라도 만 2, 3개월 안 가다가 또 살짝 올라갔다가 또 2, 3개월 안 가다가 이런 게 반복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3개월 한 번씩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그 실적 발표에 맞춰서 기업 분석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어떻게 냉정히 보면은 주식을 4번만 보면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보면 내 돈이니까 매일 볼 수밖에 없고 매일 호가가 움직이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뭐 벌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수익이 난다. 네.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 매도 시점도 1차적으로는 3개월 지나서 잡는 건가요? 일단은 처음에 살 때부터 매도 가격을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살 때 좀 싼 거, 좋은 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겠네요. 네. 원래 뭐 좋은 기업인데 갑자기 뭐 떨어진다. 그러면 왜 떨어지는지를 공부하시면서 거기서 나는 요 정도 가격까지는 갈 것 같은데 라는 그게 보일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사놓고 떨어지면은 왜 떨어지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좀 찾아보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딱 그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살 때부터 팔 가격을 정해놓으시면은 그러면은 살 때도 조심해서 사게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나 어느 정도 뉴스 다음 실적 다다음 실적까지 우리가 봐야겠구나라는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분할 매수 기간을 좀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테이버님이 좀 좋게 보시는 것 중에 막 요즘에 너무 핫한 막 챗 GPT, 인공지능 AI, 로봇 이런 건 없네요. 저는 뭐 챗GPT 관련돼 가지고는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 관련돼 가지고는 저는 감속기 기업을 좀 많이 말씀을 오랫동안 드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빵 떠가지고 아, 그래요. 이제는 살 가격이 아닌 것 같고. 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계속 스윙 치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는 또 투자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좀 많이 멀리 올라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살 수가 없는 가격이 돼버려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한번 뭐 인공지능이나 저기 로봇은 또 많이 지난번에 다뤄주셨으니까 한번 2차 전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2차 전지로 우선은 스윙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그건 뭐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가치적으로 적정한 가격대에 있다라는 그런 기업을 분할 매수하다가 이게 이제 뭐 앞으로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뭔가 실적이 나오고 성장을 보여주면은 이게 좀 올라가잖아요. 그럼 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을 주로 취하고 이걸 저는 스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PN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PNT. 네. PNT라는 종목을 이제 뭐 금액대 기준에서는 그 4만 원 중반대부터 계속 사요. 그러다가 5만 원 넘어가면 팝니다. 정말 간단해요. 네, 왜냐면은 이 친구는 5만 원 넘어가면은 뭐 굳이 욕심낼 필요가 없어라는 저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냥 4만 5천에서 5만 원 가면 10%죠. 저는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계속 삽니다. 네. 그리고는 올라가면 팔아요. 그걸 제가 벌써 한 3번 넘게 했죠.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저만의 매매 방법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그냥 적정 주가를 구해놓고 저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라는 종목을 계속 사다가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이거를 벌써 제가 올해도 2번이나 했고 작년까지 합치면 뭐 서너 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스윙 투자하는 종목들을 몇 개 정해놓고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LNF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SKC라든지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몇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적정 주가라든지 좀 단기 급락이 나오고 시황이 안 좋으면은 뭐 일부 샀다가 오름 팔고 이런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를 갖고서도 되게 그 투자자분들마다 성향이 되게 다른 것 같은 게 LNF 같은 거는 또 소재로서 네네. 그래도 꽤 괜찮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모아가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모아가지는 않으세요? 저는 오히려 지금은 모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2차 전지가 다 10배씩 올랐잖아요. 저는 지금 모아가는 게 저는 오히려 수소입니다. 소위 말하는 연료전지 3차 전지라고 부르는 부분을 저는 지금부터 모으고 있어요. 물론 이건 5년 10년 보고 이제 뭐 투자를 하는 거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2차 전지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럼 이 상황에서 10배 오른 종목을 10배 더 가기를 바라는 거는 무리지 않냐. 지금 테슬라가 10배를 가겠냐 그러면 언젠가는 갑니다. 근데 테슬라가 10배 가면은 애플도 10배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수익률 대비라고 놓고 봤을 때 정말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줄 수 있냐 혹은 장기간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내줄 수 있냐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지금 전기차가 확대되고 있다. 2차 전지가 이만큼 이슈를 받고 있다. 그러면 저는 뭐 방송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게 오히려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를 봐라. 충전소는 이제 출발을 한다. 왜냐면 그 관련돼 가지고는 10배 간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됐든 아니면은 뭐 연료전지가 됐든 이런 부분을 저는 오히려 지금 뭐 사서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2차 전지는 이미 10배가 왔기 때문에 사셔서 적정 주가 오면 파시는 게 맞다. 지금은 스윙 치는 게 맞지. 올라가는 걸 내가 다 먹으려고 하기에는 조금은 선반영도 많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자칫 잘못하면은 좀 수익률이 그냥 지수와 비슷한 정도 수익률밖에 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요즘에 하도 2차 전지가 핫하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패널분이 오시면 게스트분이 오시면은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리기는 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채널에도 그냥 종목 얘기하고 이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청자분들께서 다양하게 열어두시고 진짜 주식시장은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저희 진짜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그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작년만 보더라도 사실 하반기에는 그렇게 많이 가지 못했잖아요. 올해 들어서 이제 좀 많이 날아간 거고. 근데 그것도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진짜 어떠한 경우의 수가 다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수소를 모아가신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수소는 좀 너무 이르지 않냐?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수소는 저도 이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ETF 투자만 하고 얘는 뭐 한 10년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소판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가 누구냐 그러면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신에너지라고 있는 태양광, 풍력을 하고 있는 금풍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중국 정부로부터 끌어모아서 이거를 수소 투자에다가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 상하이 근처, 홍콩 근처죠. 홍콩 근처에 선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2025년까지 20조 원 규모의 수소 단지를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이 동네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기업들이 테크 기업부터 에너지 기업, 제조 기업까지 모두 다 집중을 해가지고 수소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 그러면은 중국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건데 미국이나 유럽이 이미 내연기관의 패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나서서 기술 개발한 게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는 정책적으로든 보급 속도로든 1등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실 때 지금 뭐 미국이 원자력 관련된 핵심 기술들은 다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요. 화력 발전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다 쥐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태양광을 쥐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양광 다음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를 수소로 잡았다.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중국의 수소 관련돼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현대가 H2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 현대차 그룹이 H2라는 법인을 어디다가 공장을 만들었느냐? 상하이에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수소 관련돼 가지고는 중국에 경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21년, 2022년 기준 수소 관련 특허 출원량을 보시면은 중국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 우리나라도 수소 관련돼 가지고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현대차가 넥소라는 자동차를 보급하고 있고 엑시언트라고 하는 트럭을 이제 스위스에 수출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지만 그 관련돼 가지고 두산 퓨얼셀, 다른 퓨얼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연료전지 기업들이 존재를 하지만 실제로 연구 개발과 쏟아지는 돈의 총액은 중국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도 수소를 빨리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여기에 공감하고 있지만 중국이 그만큼 나서고 있다, 돈을 쏟아붓는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시점이 점점 앞당겨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좀 더 이르게 수소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씩 계속 모으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수소를 그러면 투자한다고 했을 때 네. 우리나라 기업에 좀 마땅한 기업들이 있나요? 일단은 현대차 그룹이 제일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산그룹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뭐 아주 중소형 종목이긴 한데 조선이나 모빌리티 관련돼 가지고 범한 퓨얼셀이라는 종목이 뭐 작년에 상장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뭐 조선업계, 삼성중공업 이런 곳과 함께 이제 연료전지 추진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현대중공업에서도 엔진 사업부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연료전지 추진선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대우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나가 M&A를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두산 엔진이었죠. HST 엔진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제 LNG 추진선 다음은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암모니아 추진선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술 개발 방향, 로드맵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산업단지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두산퓨얼셀 같은 곳에서 연료 전지를 납품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국내는 지금 뭐 플랜트용 연료 전지,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그리고는 뭐 트럭용 연료전지 이런 쪽으로 개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기업을 특정하기보다는 그쪽 관련돼서 지금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퓨얼셀이라고 돼 있는 기업들도 존재하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수전의 장치 이런 쪽 뭐 네덜란드 쪽이긴 한데 이런 쪽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공부를 좀 넓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역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기업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종합적인 시각으로 국내는 솔직히 근데 몇 기업이 없어요. 네, 뭐 두산 퓨얼셀 정도 말고는 딱히 지금 두각이나 매출 규모가 큰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앞서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미용기기나 조선 같은 거는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건데 그런 것에 투자를 하면 초기 산업이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중국이나 미국 쪽을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ETF 쪽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왜냐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로 1등을 하는 기업들이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실 때는 좀 다양하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분명히 좋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도 나중 되면은 좀 이렇게 좀 바스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2차 전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10년대 지금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됐지만 아스트라빅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납축 전지를 만드는 곳인데 뭐 세방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그 당시에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컨셉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2차 전지를 하냐? 뭐 세방 전지 아직도 남아가지고 최근에 뭐 광주에 공장을 짓는다고 했지만 2차 전지의 핵심 플레이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 퓨얼셀, 뭐 수소, 연료 전지 이쪽도
5년 뒤, 10년 뒤에 정말로 이제 어. 기술이 개화됐을 때 누가 남나?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조심스럽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비중을 낮게라도 모아 놓으시는 게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소 ETF도 치면은 나오니까 네. 뭐 미국에도 있고 그런 거 괜찮은 거 한번 보시고 네네. 사 모으시면은 또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2의 2차 전지 10배 될 주식은 수소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음 에너지 혁신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배터리 아저씨 네. 그분 책이 요즘 되게 잘 나가시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도 보니까 그 2차 전지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광물 의존도나 네. 그다음에 그 전력 사용량 하려면 전봇대를 계속 세워야 되는데 네. 그 전봇대가 아니 요즘에는 이제 철근으로 이렇게 세우는 건데 그게 이제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차가 엄청 늘면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수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시기의 문제 그런 게 이제 조금 의견이 갈리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에코프로 되게 네. 엄청 요즘 그 날아가고 있는데 네. 에코프로 삼형제,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네. 뭐지? HN. HN인가요? 네. 그 세 개가 합치면 네이버의 시총을 넘어섰대요. 네. 그리고 현대차의 거의 턱밑까지 추격을 네. 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러면은 과거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짧게 보면은 2021년도 카카오 그룹의 전체 시총이 뭐 대기업을 넘어선다. 그리고는 카카오 그룹의 전체 시총이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대한민국 5등, 10등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뭐 KB 혹은 뭐 신한지주보다 더 높은 밸류를 받고 상장을 한다. 맞아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0조 중반대에 어마어마한 밸류를 받고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뭐, 네. 그거 제가 아는 분이 네. 거기 회사 다니시는데 그거를 주식으로 받았대요. 마이너스 50%막 이런다고 울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카카오가 1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한다는 이슈로 10만 원 넘는 순간부터 계속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서 또 제 채널에 카카오는 안 됩니다. 제발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좋은 기업이지만 나쁜 주식입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그러고는 몇 번 와서 저랑 소통하셨던 분이 사실은 본인이 카카오뱅크 직원인데 아니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카카오뱅크 내에 뭐 스톡옵션 받은 직원분들 중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꽤 되신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항상 주식시장에서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 이걸 좀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그렇죠. 에코프로 그룹에서도 저는 에코프로 BM은 지금도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프로 BM은 괜찮아요. 사업 부서기 때문에. 네. 이쪽은 리튬이라고 하는 혹은 양극재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는 뭐 공급선 중간에 있는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본인이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 BM이라는 법인이 영속적으로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에코프로 BM은 지금도 분할 매수하시면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보면 케미칼 기업으로서도 매력적인 기업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에코프로 HN은 환경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뭐 백가스하고 폐기물 뭐 소각하고 이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업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정말 수급 때문에 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정말 조심스러운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카카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여의도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패시브가 만든 괴물이다. 왜냐면 지금 에코프로는 딱 명확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5월 말에 MSCI 정기 변경이 있을 것이고 그때 외국인이 결국에는 몇 천억이 되는 주식을 사야 한다. 이 이슈를 보고는 결국에는 처음에 출발은 이 친구가 수다나 리튬도 있고 뭐도 있고 신사비 뭐도 있고 얘기를 많이 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쇼크버가 2번이나 터졌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여의도에서 청산 절차를 밟는 뭐 사모펀드가 있니? 그리고는 뭐 사모펀드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해가지고 뭐 펀드런이 나오고 있니?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문제가 좀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머니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은 타겟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는 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장이 이렇게 불장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돈을 굴리는 곳에서는 돈을 잃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정말 주식시장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에코프로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작년도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도 한번 이 영상을 올렸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때는 주가가 상승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그 밑에 자회사로 뭐 소위 말해가지고 뭐 배터리 재활용을 하는 업체 그리고는 수산 리튬을 뭐 가공하는 여러 가지 이런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프리미엄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작년도에 법이 하나 바뀌었어요. 뭐냐 그러면은 물적 분할 금지법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좀 얘기가 되는 회자되는 것이 있는데 물적 분할을 하면은 7년 동안 IPO를 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가 LG엔솔로 크게 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에코프로 그룹이 그 법안이 발의되기 직전에 했던 행동이 본인들이 들고 있는 신사업부를 다 물적 분할을 미리 시켰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IPO를 다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이게 인적 분할이 돼서 인적 분할 상장이 됐든 아니면은 물적 분할로 신규 IPO가 됐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그룹이 보인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요. 실제로 그 중에서 하나의 사업부를 올해 연말 되면 IPO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카카오페이를, 또 카카오 모빌리티를 그리고는 카카오 게임즈도 IPO를 했죠. 그럼 나중에 되면은 카카오 엔터도 IPO를 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보면서 사람들이 카카오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붙었고 수익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뭐 단기 매매든 아니면은 그냥 뭐 장기 투자가 됐든 계속 접근을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서 한 번 하락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업부를 다 끌어안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거야 라고 계속 끌고 가고 미국식 애플처럼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계속 끌고 간다 그러면은 희망이 있고 장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은 중복 상장이잖아요. 모든 사업부를 떼서 중복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부에 나중에 IPO 이후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좋은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밸류 체인의 핵심적인 그룹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선견지명으로서 사업을 잘 키워나간 건 맞습니다. 다만 좋은 주식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IPO를 안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시면은 저도 의견을 바꾸겠죠. 근데 IPO를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흑자가 나오고 이게 밸류가 나오면은 IPO를 준비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2차 전지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빵빵한 곳이 없어요. 에코프로의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냐 놓고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이죠. 포스코 그룹이 있습니다. LG 화학이에요. LG 그룹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캐시카우를 들고 있는 대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글로벌로 나가면은 더 많은 기업들 나아가서 중국 공산당과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자본을 땡겨야 되고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을 이용해서 뭔가 증자를 진행을 하고 주식을 더 발행을 해가지고 이 자본으로 사업을 키워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소액주주들한테는 피눈물이 나는 행동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에코프로 여전히 5월 말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고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꼭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성장시킬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에코프로 BM도 많이 올랐고 에코프로도 많이 올랐는데 그 약간 뭐 물적 분할 그런 비슷한 이제 그런 이슈가 없다고 하면 카카오 같은 이슈가 없다고 하면 에코프로 BM은 분할 매수해도 괜찮은 건데 에코프로는 그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매수하기가 조금 아무래도 에코프로 BM과는 차이가 크다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장기 투자하는 회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보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그 에코프로를 좀 얘기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그 2차 전지 K 배터리를 얘기하시지만 이거를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그걸 또 따로 떼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이슈, 우리를 계속 힘들게 했던 카카오나 LG에너지솔루션이나 그런 이슈. 제가 어떻게 보면 LG화학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그렇고요. LG화학이 물적 분할 IPO를 발표했던 그 시점에 제가 방송을 계속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도 안 된다. 제발 사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는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욕도 많이 먹었죠. 그러고 난 뒤에 IPO하고 난 뒤에 주가가 좀 밀리는 과정에서는 그때 맞았네.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요. 제가 카카오랑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답답해가지고 제가 종토방에 글도 남겨놨어요. 네이버 종토방에다가 오늘이 고점이 될 겁니다라고 정확하게 고점 날 밤에 제가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는 지금도 그걸 저는 당당하게 인증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는 주식의 금융적인 방법에서의 고점이다.
기업이 더 성장을 못한다는 게 아니다. 지금이 주식, 지금이 시가총액, 지금의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이거는 장기간의 고점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에코프로 앞으로 수급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안 좋게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죠. 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제가 뭐 간섭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또 한 가지 종목에서 셀리버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사고가 터지긴 했는데 그 종목이 2021년도에 상한가, 첫 상한가 가기 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런 종목은 정말 인생 꼬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주식을 10년 넘게 하는 과정에서 제 경험치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2년, 3년 뒤의 주가는 모릅니다. 근데 2년, 3년 뒤의 주가까지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워런 버핏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년을 보유할 게 아니면은 아예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에코프로 BM은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꼭 이 수급적인 측면, 주식적인 측면, 이 금융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 좋은 참고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게 포스코홀딩스 있잖아요. 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네.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떻게 보면 주주총회를 하면서 본인들이 그죠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를 받는 건 아니에요. 국제유가 기준으로 움직이는 친구다 보니까. 그런데 SK온이라는 게 이미 물적 분할이 되어 있고 IPO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2차 전지가 오를 때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회사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SK 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도 SK온의 지분을 일부 나눠줄 수 있도록 뭔가 정책을 짜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10몇 프로 올랐죠. 네, 다만 이게 1대1로 주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에서 2차 전지는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최근에도 이제 국민연금으로부터 2조의 증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로부터 전 세계 돈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지분 줄 테니까 돈 좀 주세요. 그리고는 이게 5년, 10년 뒤에 익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이고 제조업이에요. 공장을 지어서 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서 그 이득으로 또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장을 최대한 빨리 짓는 게 이득이죠. 그러니까 돈을 막 땡기고 지분을 막 땡겨가지고 공장을 먼저 짓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을 50개 필요한데 100개를 지어 놓으면 50개는 망해요. 이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단은 출발선상에서 다들 돈을 땡기고요.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는 성장에 대해서 이 정도면 성장하겠네 라고 프리미엄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하자라는 건데 SK이노베이션은 워낙 좀 딱지가 강하게 씌워져 있습니다. 기존의 케미컬 정유 사업이 워낙 큰 데다가 지금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실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IPO가 되잖아. 항상 지금 2차 전지 랠리가 나오면은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뜨고는 2차 전지 랠리가 좀 흐지부지가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고 대장주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SK이노베이션은 좀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좀 상승은 할 수 있겠으나 뭐 다른 기업들처럼 뭐 몇 배씩 가는 건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SK이노베이션의 지분도 계속해서 좀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SK이노베이션은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적정 주가를 국제유가 기준으로 여전히 산정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 너무 커요. 철강이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요. 근데 오늘 막 10%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2차 전지 이슈도 붙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10%씩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2차 전지 대장주가 너무 위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붙어 있는 애가 누가 있냐면서 계속해서 수급적으로 이게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기존의 중국 내 아변 열연 가격 그 등락을 이겨내고 2차 전지로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런 부분이 되려면은 정말로 이제 리튬 관련된 이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찍혀줘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럼 올라가다가도 얘는 무거워. 안 돼. 또 코스피 200에 들어있다 보니까 무거워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코스피 200 기준에서 움직임도 좀 이렇게 좀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무거운 종목이라서 더 늦게 간다. 솔직히 SK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가 2배 갈 수 있냐 그러면은 그건 물음표예요. 근데 1000억짜리 2차 전지 관련 기업 1000억짜리 뭐 중소형주가 2차 전지가 묻는다 그러면은 2배 가냐 5배 간다고 얘기하죠. 1조는요?
1조 대면은 갈 수는 있는데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숫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참 지금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갈 것 같다라고 해서 사면은 정말 믿음직스러워서 사면은 안 가요. 쟤는 뭐야 그럼 가요.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급 파티를 즐길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섞여 있으면 확실히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원래 우량하기 때문에 더 무겁죠. 네. 그렇게 봐야겠군요. 그러면 그 소재 단위에서 네. 대장으로 진짜 많이 간 게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케미칼 많이 갔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또 LG화학은 잘 못 갔잖아요. 네. 그거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LG화학은 그냥 기본적으로 화학을 만드는 플랜트가 글로벌 4등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케미컬 기업이라고 딱 봤을 때 보면은 바스프, 듀폰, LG화학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바스프도 2차 전지 양극재를 하고 있고요. 듀폰도 그쪽으로 합니다. 다우듀폰이라고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 걔네들도 해요. 그래요?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케미컬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2차 전지의 전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비움, LNF 전부 다 공장이 있고요. 화합물을 넣고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케미컬 기업입니다. 케미컬 기업의 본질은 시클리컬이에요. 자, 그럼 시클리컬은 뭐냐? 애경유화 아니면 대한유화, LG화학, 롯데정밀화학 차트를 쭉 10년짜리 열어보세요. 바닥에서 2배, 3배, 4배 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갑니다. 경기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우리가 환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 쓰고 있는 거는 숫자가 계속 늘어날 거단데 어느 순간부터 2차 전지 배터리 교체, 자동차 수요, 경기 침체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리튬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올랐다가 수요가 빠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흑자를 볼 때는 쭉 올라가는데 적자를 볼 때는 한도 없이 적자를 봅니다. 흑자를 볼 때는 한도 없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파도를 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시클리컬이라고 하고 이 경기 사이클이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요. 한번 물리면은 정말 골치가 아픈데 한번 대박 나면은 정말 돈을 많이 버는. 특히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준이고 수출 중심이고 글로벌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9만 원에서 5만 원 왔어요. 거의 반토막이죠. 이러고는 다시 우리는 1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더블을 보는 거예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 경기를 탈 수밖에 없고 지금이야 전기차가 성장을 하죠. 전기차가 나중에 돼서 내연기관차처럼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에코프로 BM이 됐든 LNF가 됐든 포스코 케미칼이 됐든 다 사이클일 거예요. 케미컬입니다. 베이스는 케미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상을 갖고 있는 거는 영원히 성장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들이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고 배당이란 얘기가 나오고 주주환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고점입니다. 그때부터는 반토막 반대반토막 났다가 다시 그 고점을 향해 갈 거예요. 이거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2차 전지는 올라서 옆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미국의 테크처럼. 아니에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매도점도 잡으실 수 있는 거고 그 매도점을 쉽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주변 차가 30% 50%가 전기차가 되면은 2차 전지 다 팔면 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지금은 2024년을 땡겼다가 5년을 땡겼다가 6년을 땡기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계속 지금 올라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2030년의 주가가 어디 있을까요? 2030년 주가가 지금의 주가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벌었다가 못 벌면 동일해지는 거죠. 거기서 배당을 얼마나 줄 수 있냐. 그리고는 그 경쟁 과정에서 아까 공장 50개 필요한데 100개를 지어서 50개가 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망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2010년대 스마트폰이 처음 일어났을 때 PCB 업계가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PCB를 하겠다, 스마트폰 부품에 진출하겠다 했다가 지금 남아있는 기업은 해성 DS에다가 이수페타시스에 대덕전자에 몇 개 없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PCB 업계들 보면은 다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2010년대 주가가 제일 좋았고 그때가 고점이었고 지금까지 흘러내렸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직 고점이라는 말씀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을 하시고 내가 언제는 팔아야겠다라는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 베이스라고 그냥 보시는 거고 네. 아무래도 시크리컬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 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은 기존의 케미컬도 시클리컬 타는 거고요. 지금 양극재야 성장을 하는 거지만 얘네들도 결국에는 시클리컬을 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성장성은 있지만 결국 그래서 배당이 얼마냐.
글로벌 기준으로 배당이 얼마냐인데 바스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지금 5% 정도, 뭐 4에서 6% 왔다 갔다 합니다. 독일에 있는 기업이고요. 다우디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LG화학은 조금 그 배당 측면에서 조금 이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LG화학 우선주가 또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 친구는 뭐 배당 한 3% 4%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점에서는 케미컬은 결국 배당입니다. 시클리컬로 돈을 땡길 때 왕창 땡기고 그래서 배당 얼마나 줄 수 있는데 그럼 돈 못 보내 배당 못 주네? 주가 박살. 돈 잘 버네 배당 잘 주네? 주가 급등.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럼 화학이 조금 사이클이 지금까지는 안 좋았는데 네. 좀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를 걱정을 했어요. 경기 침체는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총 판매되는 물건량이 줄어드니까 케미칼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돈이 풀린다. 지금은 경기에 어떻게 보면은 회복을 바란다라고 하면서 그걸 선반영할 거다라고 말씀을 이제 서두에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케미컬처럼 시클리컬 기업은 올라갈 거고 반도체도 시클리컬이죠. 걔들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아가실 종목을 선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과정에서 핵심은 이거죠. 과연 정말 지금 뭐 은행 위기 아니면은 뭐 부동산 위기 그 다음에는 국가 부채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 터뜨리고 올라가냐. 핵심은 다시 돌아간 원점은 그래서 빅쇼트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국가가 하나 터진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정말로 20% 30% 뭐 나스닥 기준으로 만스닥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정말 어려운 구간인데 그냥 장기로 보시고 모으시고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1년에 20% 30%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으시고는 장기로 그 포트를 가져가세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10% 15% 떴으면은 1년으로 연장했을 때 목표 수익률 달성한 거잖아요. 그럼 비중을 좀 줄이시면 됩니다. 혹은 그보다 더 올라가면은 좀 비중을 많이 줄이시면 돼요. 다시 내려오면은 또 사시면 되고.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조심조심 살금살금 좀 이렇게 수익을 아껴 나가야 돼, 수익을 쌓아 나가야 되는 구간이지. 지금은 따블 노리면은 그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날 수 있어요. 야, 오늘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정말 큰 범위 내에서는 빅숏의 그 가능성 그리고 개별 단위로 왔을 때는 그런 지주사 그런 문제들 거버넌스의 문제들 또 하나는 또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의 사이클 그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이게 똑같은 2차 전지에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왜 대장들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케미칼은 그렇게 막 가는데 또 LG화학은 또 그렇지 않고 그런 포인트들이 왜 발생하는지를 큰 틀과 세부적인까지 너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쪽집게 과외 선생님 같아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되게 감을 잡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그 빅숏의 가능성은 있지만 경기가 좋아진다고 했을 때는 이제 반도체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이클이 오면은 또 엄청난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가 2018년, 19년까지는 골디락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2%였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올라가는 거였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나스닥은 우상향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횡보였습니다. 연 2% 성장이니까 정말 코스피를 10년 차트를 놓고 월봉으로 보시면은 바닥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연에 2%밖에 안 올라갑니다. 정말 살살 올라왔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뭐 5%, 7%, 8%까지 갔다가 지금도 여전히 5%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던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로 갈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의 이 우리가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이 인플레이션이 모든 상품 가격에 녹아 나오고 이게 다시 정상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은 주가는 한번 껑충 레벨업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되면은 정말로 코스피가 3천 가는 게 무리는 아니에요. 꿈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빵을 먹는 것 자체, 떡볶이 먹는 것 자체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6만 원 하던 게 당연히 1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떡볶이가 6천 원 하던 게 만 원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녹아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게 녹아 나오면서 다시 경기가 활성화된다라는 이 부분이 확인될 때까지는 좀 몸을 사리다가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빠지지 않는 상승장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성향이 뭐 이렇게 빠질 때는 훨씬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는 훨씬 많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때 저희가 뭐 전 세계 1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코스피가. 올해 초 기준으로 코스닥 상승률 1위입니다. 코스닥이.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진짜 잘 잡으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네. 지금 이제 1억 정도 여윳돈이 있으면은 네.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1억 정도 여윳돈이 있으면은 저는 일단은 미국 빅테크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게 2차 전지랑 같이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글로벌로 2차 전지 업계가 좋냐 그러면 안 좋아요. 네, 미국에서는 뭐 리튬 아메리카스라든지 알베마리라든지 여러 리튬 관련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는 뭐 그쪽은 광산 관련된 마이닝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남미 쪽에 마이닝 한다라는 기업들 상당히 많고 또 정제하는 시설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 국가별로 오르는 섹터가 따로 있어요. 지금은 수급이 좋고 그다음에 심리가 좋은 상황에서 올라가는 섹터만 올라가는데 미국은 빅테크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 그러면은 미국에서 숫자의 확실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빅테크이기 때문이고 그는 산업적인 정책적인 혹은 모든 베이스적인 이 바닥 환경이 테크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중심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겁니다. 와. 예, 왜냐하면 이쪽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은 R&D 하는 비용을 줄이고 캐펙스 투자 비용을 줄여버리면은 바로 실적이 좋아져요. 진짜 대단하네요. 거기다 인원도 줄였잖아요. 네, 그게 말 그대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나가는 비용을 줄이겠다. 야. 근데 우리의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왜? R&D 섹터를 줄였기 때문에. 이러면 얘들은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나스닥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골드만삭스에서도 지적을 하면서 미국을 살 거면 빅테크를 사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숫자가 잘 찍히는 곳은 뭐가 있냐? 우리나라는 지금 2차 전지죠. 그러면 중국도 2차 전지가 있지 않냐? 중국은 2차 전지가 못 가요. 오히려 중국은 신인프라라고 하는 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공산당이 밀고 있는 그런 정책적인 섹터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올라가고 있지만 올라가는 섹터가 유럽은 오히려 금융군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가 섹터별로 오르는 게 지금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국가를 투자하시나 그리고는 어떤 기간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설정하셔야 된다. 네, 1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3천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쥐고 있는 게 맞다. 왜냐면은 이게 저는 빅쇼트도 빅쇼트고 그리고는 혹시나 뭐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인 고민사 내가 도대체 현금 비중을 얼마나 어떤 기준에서 내가 이렇게 조절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월급을 받으시고 꾸준한 고정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몰빵하셔도 돼요. 전혀 필요 없는 돈이라 그러면은 다만 내가 뭔가 자영업을 하신다 혹은 내가 좀 투자 비중이 좀 높으시다라고 하시면은 6개월 생활비 6개월 생활할 수 있는 현금은 남겨놓으셔야 된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한번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박살이 나면은 돌아오는데 짧으면 뭐 한 달 3개월이 걸리겠지만 길면 6개월씩 걸려요. 그러니까 6개월 생활비는 남겨놓으시는 게 그리고는 1억 정도면 한 3천만 원 있어야 6개월은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뭐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20%는 미국 장기채를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나머지 50%를 주식 포션으로 들고 가신다라고 하실 때 50%에서 저는 뭐 좀 주식을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 정도는 반도체, 특히 그냥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1티어 바로 밑에 있는 이제 가장 큰 그 공급사들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시면 된다. 혹은 그냥 지금 가격대에서 사놓고는 안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가 막 헤드라인 나오고 삼성전자 막 급등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안 보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고는 제가 항상 이런 데 나오면은 나머지 이제 15% 정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도체와 동일 비중으로 2차 전지 스윙을 말씀을 드리고 2차 전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솔직히 2차 전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 국내에서 ETF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15% 정도는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곳이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주가가 안 빠질 곳이기 때문에 15%는 미국의 빅테크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머지 20%는 두 개로 나누셔가지고 스윙 투자가 됐든 배당 투자가 됐든 본인이 공부해서 이해가 되고 본인이 투자하실 수 있는 섹터를 두 개로 나누셔가지고 조금 분리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다만 내가 반도체를 샀는데 이거는 반도체 관련 뭐 디스플레이를 산다 이건 안 되고요. 좀 다른 섹터로 아까 말씀드린 뭐 피부 미용이 됐든 이런 쪽으로 완전히 별개 섹터로 보시고요. 아니면 차라리 은행이나 통신이나 이런 경기 방어주로 보시고요. 나머지 10%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빅테크를 샀는데 네이버 카카오를 사시면 안 돼요. 같은 겁니다 이거는. 같은 방향성을 가진 친구들 말고 좀 다른 섹터로 이렇게 분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테이버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저는 올 초 기준에서는 제가 다른 데서 상저하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200주선을 기준으로 코스피가 올해 말까지 2,500 뭐 뚫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은행 사태를 겪고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걸 보면서 하반기 되면은 좀 더 이제 일찍 출발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가을 혹은 올해 겨울 되면은 이제 200주선 위로 올라가는 2,500 위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려고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핵심은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경기 침체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전제가. 그러면서 이제는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 정말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시장은 환호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지금부터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다가오는 기회에서 큰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올해 투자가 어려운 이유도 지금 조금 오르면은 팔아야 되나? 아닌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또 떨어지면은 내가 그때 팔 걸. 하고 올라왔을 때 또 팔면은 더 올라가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또 떨어져요. 몇 번 반복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언제 올라간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녹아 나오는 그 구간을 대비하면서 올해는 특히 인생을 역전 혹은 인생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꼭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투자 습관, 투자 방법을 지금 만들어 놓으셔야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또 이렇게 좋은 연속적인 투자, 연속적인 자산의 증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딱 이렇게 제 뇌를 복사해서 드리고 싶은데 그건 좀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많은 방법,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좀 꼰대 같은 소리라도 들으시면서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살아남으시고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훨씬 더 많이 웃으시면서 이제 더 부자가 돼서 마음의 부자, 이제 통장의 부자가 되셔가지고 다들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내년 한 말 정도 가면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죠? 내년 말이면은 저는 그때는 코스피가 이제 3,000을 가냐 못 가냐의 경계에 있지 않을까. 내년 말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뷰가 또 바뀌셨다고 업데이트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청자님들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뷰가 뭐 지난번에 말이랑 이렇게 달라졌냐. 근데 그게 사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좀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을쯤부터 조금 시동이 걸릴 수 있다고도 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전제가 있었다라는 거, 경기가 좋아지고 마에 대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상 마음속에 빅숏은 염두에 두자. 그래서 현금 30% 정도. 그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깔끔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테이버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설명왕 테이버의 테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